안녕하세요. 임창덕입니다. 오늘은 고흐 사망 130주년을 맞아서 고흐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가 정확히 사망한 건 1890년 7월 29일이니까 어제 그저께가 이제 고흐 사망 정확히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관련 기사를 봤더니 마침 또 고흐의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Trees and Trunk라는 그 그림을 그렸던 장소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그 생사를 하는 것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흐 박물관의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고흐가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흐의 그림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네덜란드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문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텐 스토리즈가 있고, 이 들어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네덜란드 출신 다양한 뭐 그런 그림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 관련된 내용을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면 빈센트 반 고흐 이렇게 돼 있고요. 빈센트 반 고흐 is world famous. Discover more on Van Gogh's life, read his letters, explore his paintings and drawing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아래로 내려보면 그가 이제 자화상 정체적 한 43점의 자화상을 이제 그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셀피, 셀카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냐면, 물론 뭐 자기에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모델을 사용하려면 모델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많이 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중간은 오베르슈르와즈에 있는 그가 마지막 사망했을 즈음에 그렸다는 까마귀가 나는 이제 밀밭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라워즈 블라썸 이렇게 하게 되죠. 플라워즈 블라썸 꽃과 관련된 내용이 쭉 있겠네요. 그러면 그 모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이렇게 나오고요. 고흐는 생전에 900점의 그림과 1100점의 이제 드로잉을 스케치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사실 테오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가 한 600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700여 통 중에 테오한테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글과 이제 그림을 같이 이제 그리면서 이제 그림에 대한 소질을 이제 발견했던 거죠. 했고 900여 점 그림 중에 고흐 박물관이 이제 211개 이제 그림이 있네요. 결과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그 침실이 되어 있고, 여기 아르레에 있는 옐로우하우스 노란 집 이렇게 되어 있고, 고갱과의 이제 인연이 있던 곳이고, 아르레 그 노란 집에서 고갱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렸다라는 그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총 12점을 그렸다고 얘기하는데요. 해바라기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 고흐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흐의 그림풍이 일본 우키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데, 이 우키오에는 당시 메이지 유신으로 개방되고 일본 수출품이 이제 유럽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도자기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도자기를 쌌던 종이, 우리 보통 뭐 신문지를 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풍속화가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 해서 이렇게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여지는 그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 풍의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고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흐 그림 뒤에 보면 일본 풍의 그림이 있고, 또 고흐가 이렇게 일본을 좋아했기 때문에 밝은 색과 빛을 찾아서 그 남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인 아를까지 이제 가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를에 있는 이 노란 집 안에 있는 침실 방이 4개였고요. 그래서 방을 보통 원룸 방이 4개인데, 원룸이라고 하지 않고 그는 이제 콩글리시라고 그러고 이제 스튜디오라 그러는데, 이걸 일종 스튜디오, 여기서 이제 고하고 고갱과 같이 살았던 거고, 고갱을 기다리며 그렸다는 이 해바라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고가 마지막에 그렸다고 하는 Trees and Trunks,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리 루트 이렇게도 나오네요. 어떤 데 트리안 트렁스로 나오는데 요걸 그렸다는 이제 그 장소가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그저께 이제 저 신문에 이제 써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요. 예, 처음 보는 그림이 많은 것 같죠?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제 라캉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실은 진짜 실질적인 밸류를 갖고 있어서 좋아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이렇게 추앙하고 쫓아가고 싶고 이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욕망을 쫓아서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뭐 이게 그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그거 관련된 기사도 이제 신문뿐만 아니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듣고 최근에는 이제 그건 대부분 다 듣고 이제 해외에 방북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나 해외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지식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이제 어떤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화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거 한 점에 지금 보통 수천억 정도 이렇게 가죠. 그런 이제 화가 중에 한 명이 이제 고인데 사실 그의 삶은 지금과는 이제 생전에는 그와 이제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삶을 이제 살았을 때 대부분 이제 사람도 이제 냉담했고 차가운 땅 속에 있을 때 뜨거운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이제 화가가 이제 고가 되는 거죠. 그는 이제 전업학으로서 그림을 그린 건 채 이제 10년이 안 됩니다. 그 기간 이제 900점의 그림과 1100점의 이제 스케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의 초기 대표작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을 보면 약간 어둑한 이런 그런 풍입니다. 여기 보면 포테이토 이터스라는 그림을 이제 잠깐만요. 여기 이제 포테이토 이터스인데 이 포테이토 이터스가 그의 나이 32살에 그린 그림이고 초기 작품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거든요. 그때 이 고은은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색과 빛에 대해서 이거 활용하는 기술을 전혀 몰랐던 거죠.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대작을 그렸다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테오가 이제 화상으로 있었는데 그림을 파는 보내서 이제 그림의 평을 듣지만 혹평을 합니다. 테오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색이 너무 어둡다 등등 해서 이제 혹평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2살 그림을 그렸고 초기 작품이고 그가 이제 사망한 게 37세 그러니까 5년 뒤에 이제 사망한 걸 감안하면 이 어둑한 그림으로부터 아까 밝은 다양한 그림까지는 불과 5년 동안에 이제 그리게 됐다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년간에 이제 불꽃 같은 이제 예술가의 삶을 이제 살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독학으로 했다 그러는데요. 그의 미술 공부는 13살 때 수업 시간에 일반 수업 시간에 잠깐 봤던 그런 거하고 외사촌이 이제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안톤 모베라고 거기서 이제 지도를 받은 그 외에는 거의 뭐 독학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제가 한번 그림을 쭉 한번 훑어볼까요? 예, 자화상들이 쭉쭉 나오고 있고요. 그 유명한 가세 박사라고 닥터 가셰라는 그분이 고가 치료받을 당시 마지막 의사. 이 의사는 그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의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술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세 박사가 10년 전에 1990년도경에 93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에게 팔렸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 독지가가 일본 이제 그 재산가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는 이 그림과 함께 무덤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이후로 그 그림이 세상에 전혀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덤으로 갔는지 이렇게 의구심을 이렇게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우는 그 고우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고요. 전통적인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 목사였고, 어,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목사이기를 바랬지만, 또 종교의 환멸을 느끼면서, 그리고 네덜란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국가고시. 근데 고우가 두 번 국가고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고, 이 고흐는 한번 빠지면 뭔가에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기에에 있는 탄광촌 보리나주로 가서 이제 전도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전도사들의 삶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협회에서 내려가서 고흐를 봤는데 워낙 광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한번 뭐 설교하면 2시간, 3시간 정도 해버리니까 이건 설교가 아니고 강의고 막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모든 걸 이렇게 막 광부들에게 주는 이런 모습을 뭐 등등 해서 전도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또 그리고 아버지 또 너무 광신적인 고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종교로 이제 귀하는 걸 말리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우는 약간 멘털 일리스를 이제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고우 집안에는 유독 정신질환자가 많았습니다. 빈센트의 두 삼촌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어머니는 이제 만성 우울증, 빈센트 여동생은 정신적인 문제로 말년을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되고 또 다른 여동생 빈센트는 10년 후에 이제 자살로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고흐는 그 농민 하로서 이제 꿈을 꾸게 되면서 밀레의 그림을 이제 따라 그리곤 했죠. 그리고 그의 초기 작품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키요에나 이제 인상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림은 점점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8년 2월 고흐는 일본을 닮은 일본으로 갈 수 없으니까 가장 일본과 가까운 이제 아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아를로 내려오는 계기는 사실 딴지어로 가려고 돼 있었는데 뭐 2월 달이었으니까 폭설에서 이제 아르레 내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부 프랑스 쪽으로 약 따뜻한 지방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얘기했던 노란 집에서 노란 옐로우 하우스 이건 6.25 2차 세계대전 때 폭파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가면 그 터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노란 집에서 이제 고객이 임차를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8만 원, 9만 원 정도의 이제 렌트비를 내고 전체를 렌트하게 됩니다. 한때 여기는 홍수가 있었다 그래요. 병원에서 이제 그 나를 그 정신요양원에 가 있는 동안 당시 왔을 때 보니까 이게 홍수가 졌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에서 이제 고객과 이제 63일간의 공동생활이 시작되는데 고우는 사실주의 성향이 커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인간 내면 또는 대상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고갱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상상 속의 내용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 그림을 표현하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가치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투는 경우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고갱이 이제 떠나기 이틀 전에, 23일 날 드디어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투던 고후는 이제 고가 고갱이 이제 다퉜고 이제 고갱이 여관 밖으로 이제 이 옐로우 하우스를 밖으로 나가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고가 면도로 칼을 들고 있었다. 이걸 이제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데 이거는 고의 이제 고갱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사실 고의 귀는 뭐 전부 잘렸다, 뭐 일부 잘렸다, 뭐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그의 수술을 집행했던 의사의 그림을 스케치를 보면 그림이 완전히 잘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당시 프랑스는 펜싱을 많이 했는데 고갱도 이제 펜싱을 좋아했고 이제 칼을 이제 그 아래를 내려가면서 소장해서 갔나 봐요. 그래서 그 칼에 의해서 이제 베었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잘 아는 이 고흐는 보면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어 이제 아까 이제 고갱과 이제 63일간의 이제 아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를 기다리면서 해바라기를 이제 그렸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후원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아르레에서 그린 아르레 붉은 포도밭 그림을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테오에게 보냅니다. 근데 테오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그림이 팔리는데, 이거는 뭐 일반인이 산 게 아니고 고우의 친구의 누나가 이제 일부러 사준 거죠. 지금으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림을 사줬는데 1906년도에 25배가 오른 5천만 원에 팔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뭐 돈이 없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그림에 이제 자기 풍이 변할까봐 이제 그림을 팔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귀를 자른 사건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고우를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다양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우 자신도 그 정신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아르레에 있는 시민병원에 조금 있다가 고우 동생 태우한테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사일럼, 그러니까 정신요양원을 이제 물색해달라고 그러고, 태호는 이제 그 23km 한 30km 떨어져 있는 생레미 생폴 정신요양원에 이제 입원을 이제 시키게 되죠. 자발적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1년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우를 이제 신들린 그림을 뭐 그리고 불꽃처럼 삶을 태웠다고 얘기하는데, 누군 또 미치광이 천재화가 뭐 정신적인 기름 속에서 예술의 혼을 불태웠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 대부분이 그의 사망 직전 3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르레 이제 12개월 있었고, 거기서 요양원에서 가서 이제 1년 있었고, 다시 이제 그 파리 근교 오베르슈르와즈로 가서 70일 정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3년 안에 그린 그림이 총 한 400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레에서 15개월 동안 200여 점,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100점에서 150점.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봤더니 150여 점을 그렸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소인 오베르 슈르와즈에서 한 70여일 동안 80점의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안 팔리면서도 생활비와 물감값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며,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캔버스가 화가를 두려워한다 했던 진정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고우는 권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사망하고 그 총기에서 상처를 입고 한 1.6km를 걸어서 그가 머물던 라부 여인숙에 와서 이제 이틀 뒤에 태호가 보는 앞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망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장이 되는데요. 그때 아침에 그림을 그린 화구를 가지고 갔는데, 과연 자살했으면 자살 현장에 갔더니 그 총도 없고 화구도 다 사라진 상태가 이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과연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도구를 가지고 갔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당시 오베르슈르와즈는 파리에서 가까웠고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휴양원 부잣집 자제들이 리발버 권총을 갖고 놀다가 이제 총을 우연히 발사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우 행색이 남루하다 보니까 고우를 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물통에 뱀을 집어넣거나 고우가 이제 그 물감을 집어삼키거나 앞에 붓을 빠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붓에 그 매운 뭔가를 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됐다는데, 그 애들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고, 그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자살한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발견되지 않던 총이 70년 만에 이제 발견이 되어가지고 경매에 나왔는데 한 2억 이상이 이제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살이냐 자살이냐 뭐부터 다양한 의견이 이제 분분하죠. 그리고 뭐 누구는 귀를 자르기 전 관람했던 투사들은 그 소와의 싸움 맨 마지막에 소의 귀를 잘라서 승리를 이렇게 자축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 고갱과의 결국은 불화는 자신이 이겼다, 그래서 귀를 잘랐다, 이런 내용도 잠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나무 뿌리들, 트리 루츠라는 그림을 그렸던 장소가 발견돼서 의문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농부와 광부를 자신보다 더 이제 챙겼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술은 없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술은 없다라고 되게 했던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아까 그 총기 사망도 그 학생 애들의 이제 그를 자기의 그 신분을 숨겨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별을 꿈꾸며 자기의 꿈을 그린 위대한 화가의 37년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제 결정할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밖에 없다며 죽음으로써 정신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 그가 바로 이제 고흐였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린 그 그림 별이 흐르는 밤은 사실 새벽의 모습인데, 사실 그걸 기억했다가 낮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당시로 돌려서 별의 위치를 봤더니 정확히 이제 그 금성과 달의 위치가 일치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고흐가 그림 중에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 있습니다. 그 롱강은 아르레에 있는 강인데, 수평 이제 수직으로 흐르는 강인데, 그 밑으로 이제 상하로 흐르는 강인데요. 그 북두칠성을 그렸는데, 거기서 그림 장소에서 그린 북두칠성은 서쪽이었기 때문에, 서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머리 뒤로 이제 북두칠성인데, 그때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애가 깊었던 이제 빈센트와 그 동생 테오도 이제 1890년 7월 사망 이후로 6개월 뒤에 1891년 1월 달에 형을 따라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생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묻히게 되죠. 묻히게 되는데, 형이 묻힐 때 1914년 형이 묻힌 오베르 시르와즈 공동묘지에 이제 24년 만에 이장되면서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오만큼 금전적으로나 마음으로 지지해주던 사람은 없었을 것인데, 동생 테오는 그런 형을 되게 가슴 따뜻한 남자, 위대한 화가로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형이 자살했을 거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망 2년 전에 이제 동생 테오와 제수 씨 요한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딴 빈센트 반 고흐, 그러니까 형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제 테오가 자기 아들도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이렇게 지어줬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가중이 되기 시작했죠. 동생 테오도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랬고, 또 결혼 생활로 가정을 꾸리면서 빈센트 반 고흐를 재정적으로 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며 동생 테오의 품에 안긴 채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고흐가 태어난 네덜란드 준데르트 반 고흐 광장에는 형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 중심에는 네모나게 이제 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데요. 동생 테오의 타들어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이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저런 전적인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약간 부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별을 꿈꾸며 자신의 꿈을 그린 화가 고흐. 그의 사망 130년을 맞아 별을 잉태하려면 혼돈을 품어야 한다는 니체의 말처럼 삶과 예술을 불꽃같이 살아간 한 화가의 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별을 잉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신적인, 심적인 혼돈을 품은 고흐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키 없는 배와 같다라고 이제 토마스 카라일이 얘기했는데요.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처럼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운고흐 130주년을 맞아 그의 불꽃 같은 삶을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